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ADHD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는 아직은 진단명을 부여받지 않았고 좀 기질적인 요인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많은 정신의학과나 또 기타 신경과 또는 의사들이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주제이기도 해요.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데 이 채널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학부모들이 꼭 들었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예전에 대치동에서 근무했는데 대치동 학원가 또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가장 익숙한 진단명 중에 하나가 ADHD. 요즘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내가 ADHD가 아닐까. 이 진단은 이제 너무 광범위해져 가지고요. 학원 선생님이 공부 자꾸 따라오지 못하니까 너 ADHD 아니야? 좀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해 봐 라고 하고 그렇게 실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진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과잉된 진단이 ADHD 이 진단이 너무 많아지면서 ADHD로 굉장히 유명한 콘서타라는 약이 있는데요. 메틸페니데이트의 한 종류인 콘서타가 전국적으로 품절이 났어요. 이 콘서타가 전년 대비 수요가 급증해서 무려 최근 10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되는 약제로서 전국에 품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ADHD를 진단받고 있는데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ADHD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반대. HSP 들어보셨나요? Highly Sensitive한 Person, 즉 초민감자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케이스를 볼게요. 지난주에 저한테 왔던 학생인데요. 16세 여학생입니다. 집중력이 저하돼서 역시 주변 학원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부터 얘가 자꾸 공부를 안 한다. 공부할 때 집중하기 힘들어한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면담을 하고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약을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아까 콘서타가 품절이어서 요즘은 메디키네시아 약을 쓰는데 아침에도 35mg, 점심 때도 55mg 이렇게 해서 학업 시간 내내 콘서타 계열의 약들, 즉 도파민을 먹고 있는 친구예요. 도파민을 먹다 보면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 있으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인데놀이라고 하는 베타 차단제를 쓰고 또 아침 점심으로 항우울증 약이라고 하는 에프람, 트리티코 그리고 항불안제 약인 큐로켈, 디아제팜 자기 전에도 또 필요하면은 자낙스라고 하는 약을 그래서 도파민 주고 세로토닌 주고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해야 되고 자기 전에도 약을 처방하고 하루 종일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학습 능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불안과 우울은 전혀 좋아지지 않은 케이스예요. 한번 제가 데이터 잠깐 보여주면 대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뇌파 검사인데 뇌파의 특징적인 경우는 세타파라고 하는 느림파가 보통 붉은색으로 보여야 돼요. ADHD 또는 우울증의 특징은. 근데 이 학생의 특징은 세타파가 너무 깨끗한 정상이에요. 제가 약을 다 끊고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파가 매우 저하, 여기서는 파랗게 보이고요. 또 특징적으로 20에서 30Hz 정도의 굉장히 높은 뇌파인 베타3, 하이 베타가 엄청 증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뇌파만 가지고 보면 이 아이의 특징은 ADHD가 아니고 굉장히 심한 불안이 하이퍼 센시티브한 퍼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불안을 통제하는 알파파,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알파파가 감소되어 있어서 통제되지 않은 불안이 특징적이에요. 자율신경 검사에서도 부교감신경보다 약 2배 높은 교감신경 우세형이 이런 경우 특징적이고요. 막상 신경 전달물질 도파민을 측정해 봤더니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세로토닌이 좀 감소되어 있고 호르몬 중에 부신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코티졸은 보통 낮 시간대에 검사해도 한 4에서 한 8 정도의 그런 수치를 유지하는데 이 학생의 수준은 코티졸이 1.34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낮아서 한마디로 몸도 매우 지쳐있는 부신기능 저하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환자한테 이제 제가 처방한 것은 기존의 도파민을 다 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SSRI, 렉사프로를 처방했고 기존에 그 많던 불안증 약을 다 빼고 신경안정제 자낙스를 꼭 필요하면 먹자. 그리고 태아닌 가바 등을 처방했던 케이스고요. 부신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신 호르몬을 줬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처럼 도파민을 처방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일단 ADHD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너무 많은 도파민 처방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항불안제를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중단시켰던 케이스예요. ADHD를 진단할 때는 보통 우리가 DSM-5 정신과적인 진단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당되시는 분들 좀 있나 보세요. 보통 AD 할 때는 Attention Deficiency, 주의력 결핍이에요.
세부 사항을 자주 놓치고 과제나 활동에 지속적인 주의력이 어렵고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과제의 업무를 조직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인 집중을 요하는 일을 자꾸 기피하고 물건은 자주 잃어버리고요.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고 일상 활동을 자주 잊어요. 이것은 이제 주의력의 결핍이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과행동, 하이퍼 액티비티. 그래서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자주 움직이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뛰거나 움직이고 조용히 여가 활동은 어렵고 지나치게 말이 많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고 차례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 우리 어렸을 때 한 반에 이런 아이들 꼭 있었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에는 과행동 증후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그 큰 과잉 행동이 없더라도 조용한 ADD, 하이퍼 액티비티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맥락에 맞지 않게 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아이, 튀는 아이들로 여겨지는 경우가 ADHD의 가장 큰 특징이죠. 문제는 이제 이런 증상 중심으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평가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그런 자가 항목에 또는 어른도 자가 항목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나열한 거 보시니까 대부분 본인도 해당되시는 것 같죠. 그래서 ADHD를 진단하는 것은 이렇게 CPT라고 하는 지속주의력 검사, 이런 설문 기반 또 어떻게 보면 테스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버거운 아이들이 종종 ADHD로 진단받는 경우 있어요. 물론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자폐 스펙트럼도 있고 좀 더 아이들 경우는요. 그리고 불안장애, 오늘 이제 주된 주제가 불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너무 우울하면은 행동 동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ADHD로 오인될 수 있고, 기질적인 문제, 이제 오늘 다루는 HSP라는 부분이 기질적인 문제고, 물론 질병도 감별해야 돼요. 당뇨가 심한 경우 드물지만 아이들한테는, 또는 여러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부신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신체 피로가 정신 피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해야 돼요. 여하튼 이런 설문 기반으로 진단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병 같은 경우는 뇌파 검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도파민 수치를 유기산 검사 통해서 보거나 하는 보조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주제가 HSP.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의 빨간에 있죠. 불안이라고 불리우는. 이 불안이가 뇌를 가득 채웠을 때 인사이드 아웃2의 주인공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치 ADHD처럼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넘어서 여러 행동들의 과잉, 또 나아가서 집중력 저하를 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앵자이어티.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이런 HSP, 불안이, 프로 불편너,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ADHD, HSP는 주의력 집중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별 진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ADHD는 의학적인 진단명이에요. 그리고 HSP는 아직은 진단명을 부여받지 않았고 좀 기질적인 요인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많은 정신의학과나 또 기타 신경과 또는 의사들이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주제이기도 해요. 진단 기준은 앞서 ADHD는 진단 기준치를 설문 기반으로 하지만, 이 HSP는 아마 감으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예민한 아이, 굉장히 쉽게 상처받는 아이, 쉽게 지치는 아이, 이렇게 묘사되곤 합니다. ADHD는 많은 경우 도파민의 보상회로의 부족 또는 장애, 그래서 실제 뇌질환으로 평가가 되고 많은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커요. 상대적으로 HSP는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아서 그냥 가바가 좀 부족한가 보다,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는 또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그런 신경을 흥분시키는 전달 물질이 증가되는가 보다 정도지만 연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없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ADHD가 이런 도파민 회로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HSP는 기질적인 문제, 성격에 좀 더 방점을 두긴 해요. 제가 좀 이따가 특징적인 어떤 바이오마커, 그 중에서 뇌파, 호르몬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ADHD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혼자 노는 경향이 있고, 혼자 대화에 끼지 못하거나 대화 중에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ADHD 특징이고, 반면 초감각 아이들, HSP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너무 높아요. 흔히 말하는 아주 대문자 F, 그렇죠? MBTI에서 대문자 F. 그래서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뿐만 아니라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데 타인의 속뜻까지 미리 알아차려서 쉽게 상처받거나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다 보면 지치는 그런 공감 능력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ADHD는 충동적이죠.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고, 즉흥적인 거에 비해서 HSP는 되게 신중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에 골몰하면서 감정이 깊고 오래 지속하거나, 남들은 다 안 그러는데 혼자 거기서 되게 자책하고 있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ADHD는 혼자서 노는 아이, HSP도 혼자서 노는데, HSP에 주된 것은 자기가 너무 사람들 만나면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잉적으로 행동하거나 과잉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에 대인 회피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역시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ADHD는 상대적으로 고립은 고립이지만 즐거운 고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신경적인 부분들이고요. ADHD는 콘서타 같은 그런 메틸페니데이트, 즉 도파민제제가 뚜렷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HSP는 상대적으로 항불안제 정도, 근데 약을 먹기에는 좀 진단이 아니다 보니까 지속 처방이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ADHD와 HSP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정신과적 진단들이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HSP는 단순히 민감한 성격뿐이면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 전 국민의 한 25% 정도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진단 기준을 낮춰버리면요. 근데 이것이 대인기피증, 그리고 학습 저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과민한 분들, 똑같이 코로나 걸렸는데 장갑 2개 끼고요, 마스크 2겹 끼는 사람들, 그 불안한 눈동자가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HSP를 넘어서 범불안 장애, 끊임없이 자율신경 항진 관련된 그런 증상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HSP는 이제 첫 시작이고, 동반되는 이런 정신과적 질병과 자율신경 증상들이 꽤 많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HSP에게 그러면 전혀 이런 병태생리적인 것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의학적 부분을 좀 강조하면은, 먼저 강조할 게 코티졸. 아까 학생의 경우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지속되게 반응하는 그런 양식이 건강하지 못해요. 일종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 코티졸은요, 큰 스트레스가 오면은 높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파이팅 한다 그러죠. 스트레스가 왔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나의 신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코티졸이고요. 그래야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펌핑질해서 분노도 표출하고요, 바깥으로 향해서는, 안으로는 싸울 준비, 혈관에 힘을 집어넣고요, 내 몸속에 곳곳에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또 모든 호르몬들을 과잉시켜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코티졸의 정상적인 반응이나, 이 HSP 또는 지속적인 불안을 겪으면서 이 코티졸이 떨어지는, 그래서 초기 스트레스의 반응에도 실패하고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사실은 이 낮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바로 의욕도 생기지 않고요, 무기력해지고 메가리가 없어진다는 표현을 쓰고요, 전반적으로 늘 피곤하니까 밖에서 일을 하고 들여다보면 무조건 누워있기 바쁜,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이 매우 약해요. 그리고 당연히 피로를 회복하는 속도도 매우 느리고, 시험 한번 끝나면 매우 지쳐있는 아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이가 체력이 약해서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첫 번째가 편도체. 편도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포를 느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그런 구조이죠. 변연계에 있고요.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이 갑자기 맹수가 나를 공격할 때 바로 놀라서 뛰쳐나가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나를 살게 하려고 하는, 마치 이 코티졸 호르몬과 같은 개념이죠. 최대한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과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편도체인데, 문제는 흔히 말하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표현이 있죠. 사실은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였는데 그것을 호랑이로 생각하고 늘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도체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뇌의 콜텍스, 즉 대뇌피질의 한 파트 중에 인슐라라고 하는 섬엽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해요. 이 섬엽은요, 감각, 감정, 공감, 즉 변연계와 그리고 또 생각을 하는 그런 대뇌피질의 중간에 존재하면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도 사실은 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을 느껴서 이성의 뇌를 자극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섬엽의 역할인데, 이 섬엽이 지나치게 또 민감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인슐라의 활성도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오는 자극 말고요, 우리가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프로프리오리셉션,
이런 감각들까지도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장에서 장운동이 너무 크게 들려요. 이런 모든 감각들이 예민하면서 내가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죽는 게 아닐까. 장이 이렇게 가스차고 요란하기 힘드니까 나는 평생 이 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거야 하는 이런 고유 감각, 숨이 너무 가쁘게 쉬어진다거나 일정하게 쉬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고유 감각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요. 공감의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이것이 적정해야 되는데 너무 과활성화되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매우 해석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런 의도도 아니었을 것 같고 또 그것 역시 타인조차도 잊어버리는 문제를 지나치게 오래 삼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대인관계에 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인슐라의 과항성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뇌과학적으로서는 편도차의 활성, 섬엽, 인슐라의 활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뇌파 관점에서 볼게요. 저희는 이제 흔히 진단으로 정량적인 뇌파, QEG를 많이 찍는데 보통 ADHD의 특징적인 뇌파는 알파파가 많이 감소돼요. 그리고 세타파, 느림파라고 하는 세타파가 많이 증가되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느림파가 증가되니까 뇌가 잘 회로가 돌아가지 않아서 뇌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요. 세타파의 증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맥락에 맞게끔 하는 이런 통제 시스템인 알파파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감소, 이게 특징인데요. 반면 HSP는 아까 16세 여학생과 같은 베타파, 그 중에서 하이베타라고 하는 파가 매우 증가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알파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너무 떨어질 때 타인의 감정의 문제도 무시하거나 그래서 ADHD 특징이 나오는데 그 알파파 역시도 매우 높아요. 또 감각 자극의 P300이라고 하는 파동이 증가되면서 또 전두엽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과항진되어 있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뇌파를 찍으면 이런 ADHD 또는 불안 기반의 HSP를 감별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어린 아이들, 내 아이가 3세, 4세, 5세, 이때가 이제 아이의 뇌가 발달되는 시기이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발달, 특히 뇌 발달이 잘 되는가 매우 두렵고 어떻게 보면 이 증상이 자폐 스펙트럼인가 아닌가, 아이가 혼자 놀기 좋아하고 반응하지 않고 이랬을 때 한번 좀 제가 차이를 좀 볼게요. 공통적으로 HSP와 ASD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감각 자극을 싫어해요. 우리 자폐 스펙트럼도 큰 소리 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HSP도 당연히 민감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을 힘들어하거나 또는 쉽게 피로해지고, 사회적 피로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도 공통이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든 HSP든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아요. 혼자 놀기를 좋아해요. 정서 반응 민감성,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는 것도 공통적이에요. 고립 선호, 그래서 우리 자폐 아이들 보면은 감각통합치료실에 조그만 터널 같은데 혼자 있기 좋아해요.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공간을 선호하고 반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좀 두려워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겉모습으로 혼돈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뇌의 반응과 뇌의 기능은 완전히 달라요. 자폐 스펙트럼은 뇌의 사회적 정보 처리, 미러, 뉴로 시스템 같은 부분들의 기능 저하가 특징적이고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반면 HSP는 뉴런과 뉴런 사이가 과항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뇌과학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편도체 관점에서도 물론 둘 다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에 일반적으로는 편도체가 증가되어 있고 불안이들이 많아요. 역시 HSP도 앞서 말한 것처럼 편도체가 증가되어 있는 반면 자폐 스펙트럼 일부에는 편도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전 개인적인 경험은 그런 경우는 ASD 플러스 ADHD도 좀 같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섬엽이라고 하는 인슐라,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요. 타인과의 감정의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린 영유아 시기부터 유달리 타인의 감정, 거기에는 이제 부모에 대한 감정,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거죠.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을 넘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과활성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인슐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은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타인에 대한 무관심, 반면 HSP, 초민감한 아이들은 타인의 눈치를 보는 차이가 나고요. 전두엽도 ASD나 ADHD는 사회적 맥락 또는 문장에서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전전두엽이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는 HSP는 너무 많은 생각, thinking too much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차이고, 실제 임상에서 자주 이 두 가지를 구별할 때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나요? 좀 더 큰 아이들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너무 잘 느껴 힘들어요? HSP.
관심 없고 맥락 없이 반응하여 ASD나 ADHD. 소음, 냄새, 촉감이 민감한가요? 비교적 이 질문에는 둘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ASD, 자폐 스펙트럼에서는 반대로 너무 또 무감각한 이들도 있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나요? 둘 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해서 혼자 있는 경우가 HSP. 그리고 타임과 상호작용 자체와 관심이 없으니까 ASD. 감정 표현이 풍부한가요? 매우 풍부하고 자주 울고 자주 화내고 분노 조절 못하는 그런 HSP랑 달리 ASD는 차라리 감정 표현에서 울었으면 좋겠는 상황에서도 표현이 매우 일정한 것 부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료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능의학적 치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코티졸 스트레스 리스판스 반응이 매우 약하고 또 그 결과로 청소년 이상부터는 매우 피곤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우 예민하고 학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피곤하다 그러면 부신 기능이라는 부분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나중에는 회복됩니다만은. 그래서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낮은 코티졸을 올려주는 처방이라든지 그런 수액 처방 같은 것들이 기능의학적인 진단과 함께 치료가 됩니다. 또 하나,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즉 불안을 동반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고유 감각이 높아서 마치 자율신경 항진 증상처럼 느끼기 때문에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흥분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가바로 넘길 때 태아닌, 마그네슘, B6 등등이 도움이 되지요. 물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주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치료적인 맥락이라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저희 병원도 하고 있는 TMS라고 하는 뇌를 직접적으로 안정화시키거나 자극시키는 치료에서 저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물론 단순히 기질적인 아이들한테 그렇게 처방하는 게 아니라 매우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우울증까지 같이 있는 아이들한테서는 TMS도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TMS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안정화시키는 모드, 그래서 1Hz로 매우 잔잔하게 뇌를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주로 범불안 장애가 동반됐을 때 주로 HSP가 좀 많이 경험하는 그런 진단이에요. 동시에 세로토닌이 저하되는 우울증 경우에는 TMS를 좀 더 자극형시켜서 이성의 뇌라고 하는 그런 전두엽을 자극시키는 쪽으로 우울증을 개선시켜서, 또는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그런 뉴로피드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뇌 훈련법을 통하여서 HSP를 치료할 수도 있어요. 세로토닌 처방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어요.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범불안 장애가 너무 심할 때, 예를 들면 렉사프로라든지 졸로푸트 같은 세로토닌들은 좀 불안을 낮추는 세로토닌, 그리고 근본적으로 스트레스에 예민하지 않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도파민보다는 좀 더 세로토닌을 선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약제를 처방받을 정도가 아니어도, 또는 약제를 처방하고 있어서 사실은 약을 줄이고 싶은 경우는, 이게 약에 의존하면서는 이게 끝까지 갈 수 없죠. 지속 가능이 떨어지고 약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약물로 처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내면 소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김주환 교수님의 새로 나온 책이죠. 올 1월 달에 새로 나왔는데, 예전에 교보문고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그 글과는 달라요. 영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G, Growth Mindset, 성장에 대한 신념, 어렵죠 단어가. R, 리질런스, 회복 탄력성, 이건 들어보셨죠? 우리 김주환 교수님의 첫 책이 회복 탄력성이니까. I, 인트린직 모티베이션, 내재 동기. T, 테나시티, 끈기. 자, 어려운 단어 네 가지 조합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는 마음 근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양육할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에요. 종종 왜 이렇게 과민한 아이들이 더 증가될까? 혹자는 이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고, 특별히 쇼폼이라고 하는 요즘 SNS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극을 추구하고, 식단에 대한 이슈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사실은 골고루 에너지를 만드는 그 영양소를 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밀가루 중심의 가공식품 중심에 먹는 최근 청소년들은 골고루 먹지 못하기 때문에 뇌의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장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영양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식단과 어떤 미디어 노출도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특별히 불안한 부모 밑에서 불안한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많은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80년대 부모들의 어떤 양육 방식들이 최근 대치동에서 벌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기 좋죠.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한국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 대한민국이 특히 청년 시절에 스스로 불행하고 지금 말씀하는 초민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인생의 굴레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에는 바로 민감한 부모들 밑에서 민감한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모든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모든 단계에서 사실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고 또 가장 일관되게 만나는 대인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고 지지적인 부모들의 마음 상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안전지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아이의 민감한 자극을 안정화시키고 또 조절해 주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감정을 언어로 해석해 주는데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저한테 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 심지어는 그중에는 자퇴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유학에 실패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인생 초반부터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마치 남들은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벗어나는 것처럼 느끼시는 그런 과도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무너져 있고 그 옆에 또 무너진 부모를 제가 보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너가 좀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한 거는 매우 지금은 불행하다고 느끼겠지만 언젠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자원, 리소스, 너의 스토리가 될 거고 이것을 좀 같이 극복해 보면은 너는 충분히 이걸 통해서 다른 또 하나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어때 너의 도구가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 역시도 매우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서 거의 5대1 정도 매우 교감신경 우세형이고 저는 초등학교만 5군데를 나올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은 잦은 이동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친구도 사귀기도 힘들고 숫기도 없었고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실 테지만 저의 뇌는 항상 부지런하고 더 나아가서 thinking too much 매우 생각이 많고 남의 감정을 항상 눈치를 보는 그런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우 민감한 아이 또 저도 교감신경 우세 제가 늘 강조하는 자율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그런 시기를 많이 경험했었는데 저는 교감신경 우세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남의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더 많은 시야를 가지고 더 넓게 볼 수 있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습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교감신경 우세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자기도 스스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회사나 또는 본인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가정이나 이런 관계에서 성숙한 교감신경 우세자들은 남들의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그런 조절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이 HSP고 여러분도 HSP면 인생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인생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조절자가 되어서 아이들의 민감도를 잘 다루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HSP, 과민한 아이, 과민한 나의 모습들을 한번 투영해보는 시간을 갖고 진단명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불안장애, 우울장애, 그리고 기능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 항진증, 부신피로, 만성피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치료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마음 근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 시절, 더 나아가서 영유아 시절부터 우리가 마음 근력을 다루는 그것이 우리 아이를 좀 더 빨리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좀 더 이른 시간에 조기 경쟁을 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중요하고 훨씬 큰 자산이 되는 거고 훨씬 큰 아이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는 수준을 넘어서 확신을 넘어서 실제 행동 변화로 이 채널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요. 다 같이 불안해지기로 작정한 것 같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천천히 가고 조금은 뒤처진다 해도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데 이 채널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